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영상에서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재무제표 곳곳에 화폐의 시간 가치가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일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개념들이 기업의 가치 평가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김 부장이 여기서는 사업을 1년을 했다고 가정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치 손익계산서 저희가 여기까지 봤는데 여기서는 곱하기 12개로 해서 연으로 환산을 해봤습니다. 이랬을 때 영업이익은 400만 원에서 곱하기 12 해서 4,800만 원이 나오게 되겠고요. 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비를 더한 에비타는 6천만 원이 나오네요. 그리고 캐시플로우를 보시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캐시플로우는 4,640만 원이고요.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은 전과 동일합니다. 1억을 빌려서 1억을 투자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김 부장의 재무상태표는 당기순이익만큼 이익잉여금이 증가하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가치는 감가상각비만큼 작아지죠. 보증금은 변함이 없고요. 현금은 현금흐름표에서 살펴본 현금의 증가액만큼 당연히 올라갈 것입니다. 데이터는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을 좀 멈춰 놓고 유심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 영상의 주제와 상관없지만 저희 시즌 영상의 주제예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김 부장이 커피숍을 매물로 내놨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매물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음영을 친 레드존이 되겠죠. 이 사업만 파는 거니까요. 영업이익 4,800만 원, 에비타 6천만 원, 영업활동으로 인한 캐시플로우가 4,640만 원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시면 재미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커피숍을 지금 하나 인수하고 싶은 상황으로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죠. 너무너무 사고 싶어갖고 부지런히 매물을 찾아보다가 이걸 발견을 했어요. 얼마면 사시겠습니까? 김 부장은 얼마를 받아야 팔까요? 이 상황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제일 간단한 방법은 EBITDA 6천만 원의 일정 배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6천만 원에 3배 쳐줄게. 1억 8천만 원에 딜을 합시다. 이럴 수 있죠. 근데 부채도 같이 가져가라고 하니까 1억 원은 빼줘야죠. 그럼 8천만 원을 주고 매매할 수 있는 하나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왜 3배냐? 아, 내가 여기저기 찾아봤더니 보통 에비타의 3배 정도의 거래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예요. 조금 후진 거는 2.5배. 매물이 괜찮아요. 단골도 많아 보이고, 그럼 4배.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장점이에요. 에비타를 기준으로 하면 비교가 쉽습니다. 계산이 너무너무 쉬워요. 이게 최고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에비타가 사랑을 받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럼 이 계산 방식의 장점을 말씀드렸으니까 단점을 좀 얘기를 해보죠. 일단 과거의 실적을 갖고 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 영상에서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해 배웠습니다. 밸류는 미래에서 현재로 땡겨오는 게 기본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 사업의 미래의 가치를 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 친구가 6천만 원 에비타를 하는데 사실 저거 내가 하면 2배 더 할 수 있어. 나는 커피숍 해본 지 한 10년 넘었거든요. 미래 가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비타 실적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려면 에비타의 예측치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에비타는 세금과 감가상각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인수하면
세금 안 냅니까? 아니거든요. 내거든요.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미래 밸류를 계산할 때 부담하게 될 세금은 빼주는 게 맞습니다. DA, 캐펙스 투자 안 하고 장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이거 인수해서 4년만 딱 하고 장사 안 할 거예요. 그럼 캐펙스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래 4년치만 추정해서 현재 가치로 땡겨오면 돼요. 그러나 말씀드렸죠. 기업은 계속 기업을 가정합니다. 안 망하는 걸로 가정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캐펙스를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본연의 영업에서 나오는 캐시플로우와 텍스, 캐펙스까지 감안한 개념이 그 유명한 프리캐시플로우가 되는 거예요. 이 무엇에도 속박받지 않는 캐시플로우가 돼요. 김 부장 연봉이 1억인데 생활비로 3천만 원 썼고 그럼 30%는 속박이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70%는 프리한 거거든요. 그런 거 갖고 주식하고 친척한테 돈도 꿔주고 프리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 관점을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미래의 프리캐시 플로우를 보고 내가 이 커피숍을 사는 거예요. 그걸 디테일하게 구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요. 지금까지 본 거에 대입해서 이 프리캐시 플로우와 가장 비슷한 개념, 아주 정확한 개념은 아닙니다. 비슷한 개념이 뭐냐면 현금 흐름표에서 영업 활동으로 인한 캐시 플로우에서 투자 활동으로 인한 캐펙스를 조합하는 방법이에요. 영업 활동으로 인한 캐시 플로우 4,640만 원, 당기 순이익에서 출발을 하니까 이미 세금이 빠져 있는 개념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감가상각비는 이전에 투자된 것의 비용 개념이니까 일단 여기서 더해서 제외를 시키는 개념이 되겠고요. 캐펙스, 이 투자 활동으로 인한 캐시플로우에서 캐펙스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연평균 목표치가 나오면 돼요. 이거 여기 유형자산 투자에 있는 투자에 그대로 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때 창업을 했기 때문에 5천만 원이 한꺼번에 들어간 거지 연도별로 얼마가 들어갈 것이냐 캐펙스로 얘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 테이블을 놓고 보시면 일단 1년에 1200만 원의 가치가 감소하니까 원래대로 유지하려면 1000만 원 정도 연평균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1000만 원을 사용해 주면 되는 거죠. 이 권리금은 투자가 끝난 거니까 권리금 가치 감소액은 계속해서 들어가지 않겠죠. 이런 것들을 현행 투자라고 합니다. 현행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캐펙스. 그리고 추가해서 내가 이 사업을 인수해서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매장 인테리어도 좀 고급화시키고 이런 걸 계획을 한다면 그런 건 신규 투자라고 해서 별도로 반영을 해줘야 돼요. 적어도 현행 투자만큼은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계획이 틀릴 거지만 적어도 현행 투자만큼은 계속 반영을 해줍니다.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인테리어 낡아갖고 손님들 안 올 거 아닙니까? 계속 무한정 기업이 영업을 해야 되는데 망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감가상각비 금액 같은 걸 참고해서 미래의 캐펙스를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영업 활동으로 인한 캐시플로우를 참고해서 미래 영업 활동으로 인한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나올지를 추정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같은 오브젝트를 보더라도 김 부장의 시각에서 바라본 캐시플로우하고 인수자의 시각에서 추정한 캐시플로우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알래스카를 바라보고 분석하는 시각에 따라서 아주 여러 가지 밸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프리캐시플로우를 추정할 때는 현재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미래에 내가 저 회사의 주인이 되면 하고 싶은 사업 모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두 개를 결합을 시키셔야 돼요. 여기서는 여러분의 커피숍 경험을 활용해서 영업 활동으로 인한 캐시플로우가
지금보다 약 10% 증가한다고 가정을 해봤고요. 현행 투자 1,000만 원에 신규 투자 300만 원 정도 더 하는 걸로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프리캐시 플로우로 3,800만 원이 나와요. 그럼 이게 향후 얼마나 성장할 건지 성장률 같은 걸 별도로 예측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디테일한 것들은 나중에 다뤄보면 되고요. 프리캐시 플로우에 대한 큰 골격이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앞으로 제 영상에서 이 프리캐시 플로우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할 텐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치평가 입문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이에요. 두 번째 결정해야 될 것은 이 기간인데요. 언제까지 추정을 할 거냐.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부터 기간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현금의 현재 가치는 정말 낮아요. 그래서 무한대의 기간을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드렸는데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세 번째 결정해야 될 게 이 금리예요. 금리는 기본적으로 물가를 따라간다라고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금리고 한국은행이나 연준 같은 데서 이 베이스 금리를 결정을 하잖아요. 그 개념을 무위험 이자율이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빌려줘요. 우리는 종종 은행에 돈을 빌려줍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걸 예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대출해 준 걸 예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금리가 진짜 낮잖아요. 아, 진짜 너무하네 싶을 정도로 낮습니다. 왜냐하면 설마 은행이 망하겠습니까? 그럼에도 한국은행에서 정한 기본금리보다는 높죠? 프리미엄이 있긴 있는데 상당히 낮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때는 금리를 더 받아야겠죠? 신용도가 높은 친구가 있고 안 좋은 친구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은행보다는 높겠죠? 내 친구는 은행보다는 더 망할 확률이 높잖아요. 안 망해도 안 갚고 연락 끊는 친구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더 위험하죠. 그래서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한테 돈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위험한 겁니다. 예. 빌려올 수는 있어요. 그죠? 빌려주는 건 안 돼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이 프리캐시 플로우는 미래의 밸류이기 때문에 저 숫자의 확신이 크면 클수록 위험 프리미엄이 낮고요. 이 숫자가 불안불안해요. 그럼 그 불안함이 커질수록 위험 프리미엄이 큽니다. 지금 기본 금리가 높아서 위험 프리미엄까지 고려한 할인율은 기업은 10%대 내외에서 보통 결정을 해주고요. 개인 사업자는 웬만하면 기업보다는 프리미엄이 크죠. 20% 안팎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자율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결정하냐? 이게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위험 프리미엄까지 감안한 할인율이 20%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이제 이전 영상에서 배운 화폐 시간가치 기본 공식을 이용해서 김 부장 사업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3,800만 원을 0.2, 20%로 나눠주면 1억 9천만 원이 나오죠. 자, 김 부장의 재무제표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물로 나온 사업과 관련된 대차대조표만 만들어 봤어요. 이 친구가 지금 예금, 대여금 이런 걸 팔겠다는 게 아니고 커피 사업만 매물로 내놨으니까 이 커피숍과 관련된 자산 부채만 봐야죠. 이런 거 다 뺐습니다. 없는 것도 빼고요. 그럼 보시면 지금까지 어떤 걸 평가했냐면 커피숍의 영업 활동과 관련된 것만 본 거예요. 여기서는 이 유무형 자산이 창출할
미래 가치를 프리캐시플로우로 추정한 다음에 현재로 땡겨서 1억 9천만 원으로 평가를 한 거죠. 근데 김 부장이 빚도 가져가라고 하는 조건으로 매물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이 1억 원은 빼야 됩니다. 우리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을 살 거기 때문에요. 기업으로 치면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금 4,640만 원은 인수하면 내 거기 때문에 더해줘야 되고요. 보증금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해줘야 돼요. 이렇게 현금과 보증금은 미래 캐시플로우를 추정하는데 반영되지는 않지만 그 자체로 가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비영업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 부장의 전통적인 대차대조표를 가치평가 관점에서 본 대차대조표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김 부장의 사업을 판다면 영업가치가 1억 9천이 되겠고요. 비영업가치 현금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8,640만 원이 되겠고요. 부채 가치가 1억이 되겠네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주식 가치 에쿼티 밸류는 1억 7,640만 원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김 부장의 주식을 산다면 1억 7,600만 원 정도를 주고 사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참고로 이 4,640만 원 김 부장의 현금은 비영업 가치에서 더해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부채 가치에서 빼도 됩니다. 1억에서 4,640만 원 빼주면 순부채 가치 5,360만 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왼쪽에서 더하나 오른쪽에서 빼나 사실 뭐 거기서 거긴데 왜 굳이 이거 현금을 빼갖고 순부채라고 하는 용어를 지어내갖고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이론서에서 여기서 부채에서 현금을 빼서 순부채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 딜이 성사가 됐습니다. 그럼 장부가액 3,440만 원짜리에 얼마에 산 겁니까? 1억 7,640만 원에 산 거니까요. 이게 그 유명한 영업권 아닙니까? 장부가보다 1억 4,200만 원을 비싸게 주고 산 거니까요. 왜 그럴까요? 장부가액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회계적 관점에서 바라본 재무상태표에서는 눈에 안 보이죠? M&A 거래가 있을 때, 실제로 사인을 했을 때 이 눈에 안 보이는 영업권이 비로소 식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분 거래가 일어났을 때는 이걸 인수자의 자산으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인수하고 봤더니 예상대로 프리캐시 플로우가 잘 나와주면 그냥 쭉 가는 거고요. 인수 당시 계획했던 만큼 프리캐시 플로우가 잘 안 나와주면 이 영업권은 손상해줘야 돼요. 이 영업권의 손상은 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워런 버핏이 영어권 손상됐을 때 주주에게 사과한 이유가 이제 이해되시죠? 당초 너무 비싼 가격에 인수를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손상은 단지 회계상의 이슈라고 회계가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상각이나 손상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가계부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현금이 동반되지 않은 비용은 비용이 아니다. 단언컨대 그런 시각으로는 이 재무제표에서 아무것도 못 건져요. 자, 여기서 EV 에비타를 계산을 해보면 두 개가 나올 수 있는데요. 회사 관점에서는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되겠죠. 예. 자산 쪽 합계를 더해주거나 아니면 부채와 자본 쪽 합계를 더해주거나 어차피 가치평가 관점에서 바라본 대차대조표도 대차가 일치하기 때문에 2억 7,640만 원이 되겠죠. 주주 관점에서는 에쿼티 밸류가 나오죠.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만 고려를 해주면 되고요. 1억 7,640만 원입니다. 이걸 과거의 에비타 6천만 원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딜은 과거의 에비타 대비 4.6
10배에서 거래되었다. 혹은 주식의 관점에서 2.9배에서 거래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요.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먼저 추정하고 에쿼티 밸류를 역산을 했잖아요. 기업 가치를 구하고 부채 가치를 빼갖고 주식 가치를 계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주식 가치를 먼저 구하고 부채 가치를 더해서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구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 보통 상장사는 이게 가능합니다. 예. 상장사는 시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가가 잘 평가가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장부상 자본의 공정가치다 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부채 가치를 더해서 EV를 산출을 하는 거죠. 이건 시가가 제대로 평가가 안 되어 있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할 때도 두 개를 해보고 프리캐시 플로우를 추정을 해보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건 시간이 없고 어려우니까 혹은 데이터가 없어서 불가능하니까 보통 두 개를 다 안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가치가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으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스타벅스 지분 D를 좀 구경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